대출 규제 DSR이 도입된 첫날 은행 대출 창구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한산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가계부채 대책 때문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에서 흑자를 기록한 손해보험사들이 올 들어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손해율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예정된 한미 FTA 재협상과 무역전쟁 우려로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반등보다는 실적 위주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할 때 주택이 임대 등록됐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등록 임대 사이트 렌트홈이 다음 달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원장 양한나입니다. 한층 더 강화된 대출 규제 DSR을 도입한 첫날 은행 창구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연이은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에 적응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부터 은행권의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이 도입돼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새 대출 규제 DSR 도입 첫날 각 은행 대출 창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DSR과 관련한 고객들의 문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연일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얼어붙은 여파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도 당장 대출받을 계획이 없는 경우 은행에 별도로 문의하거나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오늘 기사 좀 봤어요. 문의는 아직 집 살 그때는 아니니까 문의는 안 했는데 그래도 좀 대출 규제가 너무 좀 완화됐으면 좋은데 더 강화되니까 나중에 집 살 때가 좀 걱정되더라고. 나중에 우리가 취직하고 나서 이게 집 못 사는 게 아닌가. DSR은 개인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대비 연소득 비율을 따집니다. 다만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취약차주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상품 등은 제외되며 전세대출도 이자만 포함됩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DSR 100%대부터 기존 대출과 달리 별도 심사를 거치고 고위험 여신군으로 분류해 분기마다 여신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DSR 기준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초과할 경우엔 대출을 자동 거절하거나 영업점이 아닌 본부 심사를 거치는 등 심사를 강화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에서 깜짝 흑자를 기록했던 손해보험사들이 올해는 벌써 흑자 기대를 접는 분위기입니다. 연소 제주와 부산 등 눈피해가 크지 않던 지역에 폭설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사고가 자주 발생해 손해율이 급등했는데요. 날씨는 차츰 좋아지겠지만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올해 손해율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에서 9년 만에 흑자를 기록한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손해율 90.1%를 기록했습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로 업계에서는 약 78% 수준을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특히 손해율이 크게 개선됐던 지난해 상반기 77.63%와 비교하면 지난달 손해율은 12%포인트나 높습니다. 지난해 2년 연속 자동차 보험 흑자를 기록한 삼성화재 역시 지난달에는 손해율이 85%를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적정 손해율 수준을 유지했던 다른 손보사들도 최근에는 손해율이 85% 안팎으로 악화했습니다. 최근 손해율 급등은 유례 없이 계속된 1, 2월 한파와 폭설로 자동차 사고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계절 요인보다 제도 변화에 주목하며 올해 손해율 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교통사고 때 가해자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휴업 손해와 상실 수익 등의 보험금이 증가합니다. 또 손보업계는 정비업계와 사고 차량을 보험 처리할 때 적용하는 정비 수가 인상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시간당 공인비가 3,000원 넘게 오를 전망입니다. 보험사의 지출은 커지는데 보험료 인하를 주문하는 정부 눈치에 가격은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손보사 관계자는 올해는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졌다며 지난해 같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선방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제 우려로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무역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번 주 FTA 재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시의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시의 불안 요소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노린 투자보다는 실적 위주의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84% 상승한 2437.08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2.89% 오른 853.69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불거지면서 코스피는 3%, 코스닥은 4% 이상 떨어졌지만 저가 매수를 노린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소폭 회복한 모습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난 23일 5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전포고 이후 무역전쟁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이번 주 재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철강 관세 유예가 한시적인 조치고 미국이 철강 대신 자동차 부문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단기에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과 기업 실적이 양호한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적지만 단기 상승을 노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투자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1분기 최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W게임즈와 OLED 시장 확대로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뉴파워 플라즈마 등이 대표적인 실적 기대주입니다. 사드 보복 완화에 따른 중국 관련 소비주와 미세먼지, 친환경차 관련 종목 등 정책 수혜주도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꼽힙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등록 임대 시스템인 렌트홈을 오픈합니다.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할 때 주택이 임대 등록됐는지 알아보려면 중개업소를 일일이 방문해서 물어봐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집주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지자체와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달 2일 등록된 임대주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렌트홈을 오픈합니다. 렌트홈은 지도 기반으로 돼 있어 주소를 입력하거나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면 등록된 임대주택이 장기와 단기, 아파트와 다세대 등 종류별로 구분돼 표시됩니다. 임대주택을 전세로 알아보려는 세입자의 경우 그동안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알아봐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 임대는 8년, 단기 임대는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세입자 상황에 맞게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억 원씩 전셋값이 오를 걱정도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가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렌트홈 사이트에서 방문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또 방문 등록은 집주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청 주택과에서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가 자동 이송돼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세 드신 분은 온라인 이용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 전 7개월간 월평균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4,357건에 불과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지난 2월까지 7개월간 월평균 사업자 등록 건수는 7,237건으로 60%가량 증가했습니다. 내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간편해지면 집주인의 사업자 등록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면세점이 일부 철수를 선언했고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도 최악의 경우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 중견기업들은 더 절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들과 인천공항공사가 첫 만남을 갖습니다.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올해 1월 개장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 이 터미널이 개장하자 1터미널 이용객 수가 줄어들면서 면세점 매출도 함께 빠졌습니다. 이에 임대료 인하안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계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고객수 감소뿐만 아니라 구매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면세업계의 강력한 주장에 인천공항공사는 기존의 고객수를 기반으로 한 인하안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임대료를 우선 30% 내리고 추후에 작년 대비 매출 감소를 고려해 정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작년 대비 매출액 감소를 정하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작년은 중국의 금한령으로 인해 매출액이 평년에 20-30%씩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1.6%밖에 증가하지 않아 기저효과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난해는 아시다시피 한한령 때문에 더 올라야 되는데 소폭 증가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한한령이 풀리지 않습니까?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매출액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 수는 있어요. 자본력이 약한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안 내도 될 돈을 먼저 내고 추후에 정산해준다는 것에 반발합니다. 반기별로 뭐 정산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추다 보면은 연간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좀 이 반기로 맞춰야 되는 그런 애매한, 이게 과연 면세점 사업자를 위한 기준인 건지 아니면 공사를 위한 기준인 건지. 그동안 임대료 산정과 관련해 일방적인 통보에 그쳤던 인천공항공사는 오늘 처음으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의 임기가 오는 5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수조 원의 혈세를 지원받은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정 사장의 거취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계 안팎에선 정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조선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가능성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해 정 사장은 본인의 연임 여부에 대해 대주주에게 백지 위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전 투구 양상에 재현되고 회사의 명성과 내부 단합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연임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정 사장이 연임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연임 가능성이 작아지자 내부 단합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전직 부사장급 이상 임원과 대우조선해양의 현직 부사장 2명이 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현직 부사장 2명은 면접을 자진 포기했습니다. 정 사장의 연임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정 사장의 연임 포기 가능성 언급의 또 다른 배경은 채권단과 정치권의 후하지 않은 평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해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수주 영업이 필요하지만 정 사장이 올해 68세로 고령이라는 점과 지난해 6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채권단의 자금 지원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채권단이 정 사장에 대한 연임을 염두에 두었다면 나흘 뒤 열릴 주주총회에 정 사장에 대한 연임의 건을 상정할 수 있었지만 안건 상정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4월 중순에 이사회를 개최해 임시 주총 일자를 확정하고 5월 초에 후임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전망입니다. 채권단으로부터 7조 1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차기 사장 선임을 놓고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군산공장 폐쇄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한국GM이 이번 주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 고비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신차 배정 여부와 돌아오는 차입금 만기, 노사 협상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한국GM 관련 이슈들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생사 기로에선 한국GM이 이번 주 운명의 한 주를 맞았습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과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신차 배정 여부가 이번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GM 본사는 신차 배정 데드라인을 3월 말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철수설에 시달리는 한국GM에게 신차 배정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의 신차 물량을 배정받는가는 이제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보통 GM 본사는 연초가 되면 각국 글로벌 생산기지에 신차 생산 물량을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기 차종을 배정받은 공장은 큰 걱정 없이 운영이 됩니다. 즉 신차 물량을 배정받아야 근로자를 쓰고 공장을 돌리고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명운이 달렸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반면에 물량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서 창원과 부평공장도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국GM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본사에서 글로벌 신차 배정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 한국GM 때문에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다른 나라 사업장도 생산 일정을 염두에 하는 만큼 더 이상 신차 배정을 미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GM이 GM 본사에 차입금도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죠. 당장 갚아야 할 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한국GM은 이달 말까지 본사에 7천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GM 본사가 한 달을 연장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또다시 연장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다음 달에는 더 큰 돈을 갚아야 합니다. 4월 초 납부해야 하는 차입금이 9,880억 원에 달합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산업은행이 현재 한국GM이 재무실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좀 벌지 않겠느냐, 벌었다라는 시각도 우세한데요. GM은 한국GM 대출금을 실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회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회사가 어려워지자 한국GM은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신청자가 2,500여 명에 달했는데요. 이들에게 4월달 안에 위로금을 줘야 합니다. 통상 2년에서 3년치 연봉을 주게 되는데 한국GM의 평균 연봉이 8,7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대략 5,720억 원의 퇴직 위로금을 현재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GM 회생하기 위해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노사 협상인데요. 내일 한국GM 노사가 7차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진행한다고요? 네, 노사 협상은 사실 현재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노사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조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명운이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느 정도 노사와 합의안이 도출이 돼야 이를 바탕으로 본사와 정상화 협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일 한국GM 노사가 내일 다시 마주 앉게 됩니다.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GM 본사가 한국 노사에 이번 달 말까지 비용 절감 방안을 내놔라라고 이미 통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한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우선 노사는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지급 불가 방안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복리후생비 삭감인데요. 노조는 복리후생비 감축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사측은 자녀 학자금 등을 통해 연간 나가는 3천억 원의 복리후생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반면 노조 관계자는 임금과 성과급까지 양보를 했는데 복리후생비 절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60세 이상인 정년을 65세로 늘려달라, 또 모든 종업원을 10년간 정리해고하지 않겠다는 고용안정협정서를 체결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노조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회사가 망하느냐 마느냐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노조의 기득권 포기 없이는 공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자명하다라는 지적들이 일고 있는데요. 자, 지금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GM 본사는 한국GM 투자를 위해선 노사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거듭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는 노조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회사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 근로자들이 목숨을 끊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폐쇄를 결정했던 군산공장 근로자 A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비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A씨는 군산공장에서 20년 넘게 생산직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최근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이 되면서 희망퇴직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이달 초 50대 희망퇴직자에 이어 벌써 두 번째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평생을 바쳐온 일터를 한순간에 잃게 된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잼 생사에 우리 국민 30만 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습니다. 노조와 회사가 한 발짝 양보하는 자세를 통해 회생 방안과 함께 이를 고민하고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게 된 한국잼의 상황을 김혜영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하는 2018 핑크런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2018 핑크런의 첫 시작은 어제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시민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핑크런은 유방암 환자들을 돕고 유방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리는 달리기 축제입니다. 매년 5개 도시에서 개최되며 대회 참가비 전액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돼 저소득층 유방암 환자의 수술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핑크런에는 지금까지 32만 명 이상이 참가해 아모레퍼시픽은 35억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올해 핑크런은 부산 대회를 시작으로 4월 대전, 5월 광주, 9월 대구, 10월 서울에서 릴레이로 개최됩니다. 르노 삼성이 단순히 차량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4월 2일까지 종로구 인서동 아라 아트센터에서 SM6 아뜰리에를 운영합니다. 화가, 조각가, 공예가, 건축가, 사진가 등 작업장을 뜻하는 아뜰리에라는 이름을 통해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SM6 브랜드를 노출하는 감성 마케팅에 나선 겁니다. 완성차 메이커가 전시 기획을 주도해 갤러리를 연 것은 르노 삼성이 최초입니다.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기자, 일반 고객들을 초청해 서울과 인근의 다양한 코스를 통해 SM6의 감성과 성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승 행사와 자동차 전문 포토그래퍼 민성필 작가가 사진 찍는 방법을 알려주는 특별 강연, 와인, 뷰티 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감성적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사 제품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고객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틀에 박힌 판매 전략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체험을 통해 차량의 콘셉트를 전달하고 감성을 자극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르노 삼성. 치열해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톡톡 튀는 마케팅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고객들과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감성 품질에 특화된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각적으로 예술과 문화를 아우른 공간을 마련해서 고객들에게 더욱더 감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자산 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 집단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996조 원으로 전체 51.5%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10개 기업 집단에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가 포함됐습니다. 신세계는 올해 새로 10대 그룹에 진입했고 대신 한진이 제외됐습니다.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반도체와 정보기술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17.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0대 그룹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5%로 작년 52.9%보다 1.4%포인트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전체의 시총 증가율이 0.4%로 10대 그룹 시가총액 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출시 20주년을 맞은 르노 삼성자동차 SM5의 누적 판매량이 102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1998년 3월 출시된 SM5는 르노 삼성의 베스트셀러 모델로 출시 첫 해부터 내수 판매량이 4만 대를 넘었고 이후 연평균 5만 대 이상 꾸준히 판매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 마트에서도 수제 맥주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제 맥주를 제조장과 영업장에서만 일반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KT가 LG전자의 LTE 피처폰 LG 폴더를 출시했습니다. KT는 LG 폴더로 데이터 사용량이 적고 전화, 문자 등 기본 기능을 주로 이용하는 노년층과 수험생 고객층을 겨냥한다고 밝혔습니다. 출고가는 22만 원이며 색상은 블랙과 핑크 골드 두 종류입니다. 내년부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범위가 현재보다 넓어집니다. 필수 품목 공급 가격의 공개 범위는 전 품목이 아닌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